안녕하십니까. 한양의대 미생물학교실 김종목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미생물에 감염되어 증상을 나타내려면 이런 미생물을 제거하려는 방어 면역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 감염에 대한 방어기전, 즉 CNS의 면역학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런 장소를 이뮨 프리빌리지드 사이트라고 합니다. 즉 이런 부위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할 조직들입니다. 즉 브레인, 안구의 안테리얼 챔버, 그리고 테스티스입니다. 그렇지만 병원균이 침입할 경우에는 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CNS 장벽에는 병원균이 침입에 반응하는 이네이티브 이뮤니티, 선천 면역과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관여하는 면역세포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CNS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아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와 모노뉴클리어 파고사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노뉴클리어 파고사이트로 마이크로글리아, 미세아교세포와 혈관 주위에 분포하는 페리바스큘라 매크로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이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 반응을 야기시킵니다. 체계적인 강의를 위해 오늘 배울 내용들을 간단히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의 목차에 해당이 됩니다. CNS 감염은 해부학적 위치와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크게 메닌자이터스, 엔세팔라이터스, 브레인 압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간단한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닌자이터스 원인균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박테리얼 메닌자이터스와 결핵균이 원인인 튜버클로스 메닌자이터스, 그리고 비세균성 메닌자이터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세균성, 즉 넌박테리얼 메닌자이터스에는 바이럴 메닌자이터스, 진균 감염인 펑갈 메닌자이터스, 그리고 기생충 감염인 파라사이트 메닌자이터스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한 감염질환의 원인균을 간단히 나열하면 박테리얼 메닌자이터스의 원인균은 스트레토코쿠스 뉴모니에, 나이세리아 메닌자이티디스, 그룹 B 스트레토콕사이,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 그리고 매덕균인 뉴로시필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럴 메닌자이티스 원인균은 엔테로바이러스, 멈스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인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그리고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아보 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갈 메닌자이티스 원인균으로는 캔디다와 크립토코쿠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충 감염인 파라사이트 메닌자이터스의 원인균으로는 프로토조아, 즉 원충에 해당되는 아메바와 톡소플라즈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세팔라이터스의 원인균으로는 크게 박테리알, 바이럴, 그리고 슬로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인 압세스에는 에피듀랄 엠파이에마와 서브듀랄 엠파이에마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원인균은 메닌자이티스의 원인균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박테리알 메닌자이티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감염증의 증상과 치료는 임상 교수님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감염 미생물의 기초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닌자이터스, 우리나라 말로 뇌수막염이라고 하는데 뇌수막이란
그 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얇은 막을 의미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뇌수막, 즉 매닝스는 가장 깊은 곳에서 뇌를 감싸고 있는 연질막, 피아 메타, 연질막의 밖에서 뇌 척수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거미막이라고 하고 영어로 아라크노이드 매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껍고 질기며 바깥쪽에서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그 듀라 메타로 구성이 됩니다. 뇌 수막염은 일반적으로 거미막, 즉 아라크노이드 매터와 연질막, 피아 메타 사이에 존재하는 거미막 밑공간, 즉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뇌 수막염 중에서 박테리알 메닌저이터스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생기는 급성 화농성 감염입니다. 그리고 메닌저이터스는 브레인 파레키마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메닝고 엔세팔라이터스, 우리나라 말로 수막 뇌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원인균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발간되는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감염 관련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그 발간하는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공통으로 발표한 그 국내 성인 세균성 수막염의 임상진료 지침 공고안을 참고로 하여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 안에 그 우리나라 성인의 급성 세균성 수막염의 그 가장 많은 원인균으로 그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가 가장 흔하고, 다음으로 그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 크레브젤라 뉴모니아, 그 리스테리아, 그 모노사이토젠스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균을 폐렴사슬 R균이라고 합니다. 폐렴사슬 R균, 즉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는 그람 양성 R균으로 직경이 약 1마이크론 정도인 타원형의 타원 모양의 균 두 개가 쌍으로 있거나 또는 짧은 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람 포지티브 디플로콕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단순히 뉴모 콕사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균은 사람의 목과 네조페링스, 즉 코인 뒤에 노말프라로 존재하는 균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기도 혹은 주변부로 이동하여 사이노사이터스, 오타이티스 미디아, 브론카이터스, 뉴모니아와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는 용어 그대로 뉴모니아, 즉 폐렴의 중요한 원인균입니다. 그런데 이 균은 캡슐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고사이토시스로 균을 쉽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균이 혈액을 통해 브레인으로 가갖고 메닌자이터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폐렴에서 메닌자이터스로 파급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캡슐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비루런스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캡슐라 폴리사카라이드에는 항원학적으로 90개가 넘는 폴리사카라이드 캡슐이 존재합니다. 이런 캡슐라 폴리사카라이드에 대한 예방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90여 개 중에서 사람에게서 흔히 감염되는 13개 혹은 23개를 모아놓은 폴리발란트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렴사슬 R균 감염증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렴사슬 R균 백신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사국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가 백신은 단백 결합 백신으로 13개 혈청량 각각이 딥테리아 톡소이드와 결합한 단백 결합 백신입니다. 컨주게이트 백신이기 때문에 면역 항체 발현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3가 백신은 23개의 다당질 백신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23개의 혈청형의 폴리사카라이드로 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세 여아가 하루 전에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여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목경직, 즉 넥 스티프니스, 커니그 사인들은 메닌자이터스의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뇌척수액의 압력이 높고 단백질 농도도 높다는 것은 뇌척수액 속에 뭔가 감염된 미생물이 자라서 대사 활동이 산물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감염 미생물에 대한 메닌자이터스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1번 결핵 수막염의 경우 결핵균 특이 인터페론 가마 음성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 즉 약자로 ADA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활성화된 T 림프구에서 분비되는데 결핵균에 의한 감염에서 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2번 세균 수막염이 정답인데, 특히 세균 감염 때 CSF의 PMN셀, 즉 다형핵 백혈구가 증가가 높게 나타납니다. 검사 결과 같이 다형핵 백혈구가 90% 정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만일 바이러스 감염 혹은 결핵균 감염인 경우에는 대부분 림포사이트가 높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미생물 감염에 의한 수막염은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위급한 질환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CR 검사 키트와 같이 감염 미생물을 빨리 탐지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세리아 메닌자이터스 수막염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세리아 메닌자이터스는 간암 음성균으로 알 2개가 쌍으로 되어 있는 디플로 콕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닌고 콕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균은 다양한 비루런스 스펙터를 갖고 있는데, 특히 캡슐을 갖고 있어서 파고사이토시스로 균을 쉽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균이 혈액을 통해 브레인으로 가서 메닌자이터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막 알균 감염증은 폐렴사슬 알균 감염증과 같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닌고 코칼 백신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세 남자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두통은 3일 전에 시작되었고 고열과 구토가 동반되었고 목 강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넥 스티프니스, 목 강직,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커니그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니그 사인이란 누운 상태에서 힙과 무릎 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펴라고 할 때 135도 이상 펴지 못하거나 햄스트링 머슬의 스파즘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토와 즉 보미팅과 넥 스티프니스 그리고 커니그 사인은 메닌자이터스를 시사해주는 그러한 임상 소견입니다. 뇌척수액 검사 결과에서도 백혈구가 단백질이 증가되었고 포도당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한 백혈구 중에서는 다핵구, 즉 다형핵 백혈구가 특히 증가되었다는 것은 세균성 수막염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답은 뇌척수의 그람 음성 뇌척수의 그람 염색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람 음성 알균이 2개씩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기초학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균은 근암음성 막대균으로 보이고 B형
사슬 R균은 사슬 형태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사슬 R균은 그람 양성 디플로콕사입니다. 그래서 보랏빛 R균이 2개씩 묶여 있습니다. 이 사진의 색깔만 그 보랏빛으로 바뀐다면 정답은 폐렴 사슬 R균이 됩니다. 그리고 B형 그 인플루엔자균은 그람 음성 막대균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레토콕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신경계 감염과 그 관련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폐렴 사슬알균 스트레토콕스 뉴모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균에 의한 그 메닌자이터스는 주로 성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트레토콕스 아갈락티에 우리나라 말로 전마름 사슬 알균이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이런 용어보다 그 그룹 B 스트레토코쿠스 우리나라 말로 B군 사슬 알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균은 그 피메일 제니탈 트랙, 즉 여성 생식기의 노멀 플로라로 존재하는 균입니다. 따라서 아기를 낳을 때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감염되어 그 네오네이탈 셉시스와 이것이 더 진행되면 그 네오네이탈 메닌자이터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뇌음악염과 관련된 중요한 균이기 때문에 그 의사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은 그람 음성 그 막대균으로 캡슐이라고 하는 그 비루런 스펙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고사이토시스로 균을 쉽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균이 혈액을 통해 브레인으로 가서 그 메닌자이터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캡슐러 안티젠 중에서 B타입이 그 메닌자이트와 관련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균에 대한 그런 백신이 나와 있는데 그 캡슐이 그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인 그 폴리리보실 리비탈 포스페이트 즉 약자로 PRP라고 하는데 이런 PRP에 프로테인이 붙어있는 컨주게이트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균에 의한 감염증은 우리나라에서 그 폐렴 사슬 알균 감염증, 수막 알균 감염증과 같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람 음성 막대균에 의한 메닌자이터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닌자이터스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그람 음성 막대균으로 슈도모나스 엘지노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균도 캡슐을 비롯한 다양한 비루런스 팩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그 호흡기 감염이라든지 그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 등을 일으키는데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균이 혈액을 통해서 즉 박테리아를 일으켜서 혈액을 이런 박테리아 이후에 더 심해지는 메닌자이터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레브질리아 뉴모니아가 있습니다. 이 균은 아주 커다란 그런 캡슐을 갖고 있는데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의 중요한 원인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혈액을 통해서 뉴모니아와 메닌자이터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콜라이 또한 메닌자이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인데 특히 신생아에서 메닌자이터스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균입니다. 즉 신생아 메닌자이터스는 B군 사슬 알균, 스트레토코스 아갈락티에와 이콜라이가 중요한 원인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균들은 항생제 내성이 높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멀티드럭 레지스턴트 슈도모나스 엘지노자 약자로 MRPA가 있고 크레브젤라 뉴모니아와 이콜라이 중에서 카베페넴에 대해 내성을 나타내는 균들을 카베페넴 레지스턴스 엔테로박테리알레스 즉 약자로 CR2로 우리나라 말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목 감염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CR2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18,000여 명, 그리고 2021년에 23,000여 명, 그리고 2020년에 3만 명 정도, 그리고 2023년은 38,000명
정도로 매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균은 그람 양성 막대균으로 자연계에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흙이나 물뿐만 아니라 동물의 대변에도 분포하고 있어서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이 됩니다. 이 균은 감염된 세포 내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인트라셀루라 박테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런 비루런스 팩터로 헤몰라이신에 해당되는 리스테라이신 O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균은 면역력이 낮아진 사람에게서 감염되는 박테리아와 메닌자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포네마 팔리둠에 의한 뉴로시필리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포네마 팔리둠은 매덕균이라고 하는데 이 균은 워낙 뚫을 힘이 강하기 때문에 스쿼머스 앱세림이든 컬럼나 앱세림이든 성행위 도중에 피부나 점막에 아주 자그마한 상처가 나면 그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이후 균이 증식해서 나중에는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된 초기에는 매덕균이 침입한 부위에 피부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 병변을 생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단단할 경 혹은 굳을경자를 써서 경성하감이라고 합니다. 균이 침투하고 약 3주가 지나면 이런 얼서가 생깁니다. 이렇게 피부 병변인 생커를 발견하고 균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2차 단계에서는 생식기 부위에서만 나타나던 그런 피부 병변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만일 임산부인 경우에는 플라센타를 뚫고 피투스 즉 태아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면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까지 뚫고 들어가 뉴로시필리스 즉 신경 매독으로 발전하는데 이때 메닌자이티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코박테리움 즉 결핵균에 의한 CNS 튜버클로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형적인 결핵균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균은 산소가 있어야만 증식할 수 있는 에어로빅 박테리아로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 속도가 매우 느려서 더블링 타임이 약 15시간 정도 됩니다. 대장균의 더블링 타임이 약 15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핵균은 약 15시간 정도니까 대단히 늦게 성장하는 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월에는 아주 두꺼운 지질층인 마이콜릭 패티 엑시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펩티도 글라이칸 두께를 기본으로 하는 그람 염색으로 관찰하지 않고 엑시드 패스트 스테인이라는 염색법을 사용하여 진단하고 있습니다. 엑시드 패스트 스테인은 균을 도말한 후에 객단 같은 거에서 이제 슬라이드 받아서 슬라이드 위에서 도말한 후에 빨강색의 카볼 푹신을 가합니다. 결핵균의 셀월에 아주 두꺼운 지질층인 마이콜릭 패티 엑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열하면서 약 5분 정도 염색을 합니다. 그람 염색에서는 염색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람 아이오단이라는 시약을 썼는데 엑시드 패스트 스테인에서는 열을 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후 3% 엑시드 알코올로 탈색을 합니다. 참고로 그람 염색에서는 95% 알코올로 탈색했는데
이런 그 엑시드 패스트 스테인에서는 그 엑시드로 탈색하기 때문에 웬만한 균들은 완전히 탈색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꺼운 지질층인 마이콜릭 패드 엑시드에 염색된 카발폭시는 탈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대조 염색약으로 메칠렌 블루와 같은 빨강색과 대조하는 염색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이 그린색을 띠는 그런 대조 염색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메칠렌 블루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면 엑시드 알코올에 의해서 탈색이 되지 않은 균들은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균을 엑시드 패스트 박테리아라고 봅니다. 이 패스트라는 것은 탈색되지 않는, 빠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탈색되지 않는 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는 그 엑시드 패스트 박테리아 하면 결핵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엑시드로 탈색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엑시드 패스트라는 명칭을 붙이고 이런 균을 저항하는 산균에서 항상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항상균 하면 결핵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결핵균에 감염되면 감염된 균을 알베올라 매크로페이지와 덴드릭 셀과 같은 파고사이트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균이 잡혀먹혀 있는 상태를 파고사이트, 예를 들어서 매크로페이지에서 잡혀먹혀 있는 상태를 파고좀이라고 하는데, 보통 균들의 경우에는 라이소좀과 이렇게 퓨전이 돼서 파고 라이소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라이소점 내부에 있는 여러 독성 물질들이 그 파고점으로 이동해서 그 파고점 내에 있는 이런 균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핵균은 이런 파고점과 라이소점 사이 이렇게 퓨전을 방해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핵균은 그 포식된 세포, 즉 매크로페이지라든지 이런 세포에서 생존을 하고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핵균을 내부로 부여하게 된 매크로페이지라든지 덴드릭셀은 그 인접부의 림프노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감염이 더 진행되면 드디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인테스틴과 펠비스 뿐만 아니라 CNS까지 침투해서 그 메닌자이터스와 브레인 압세스까지 일으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바이럴 메닌자이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이럴 메닌자이터스는 다른 말로 그 에이셉틱 메닌자이터스라고 하는데, 원인균은 아주 다양합니다. 보시는 표는 그런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인균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런 테이블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바이러스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러스 구조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즉 뉴클릭 엑시드, DNA 혹은 RNA로 구성된 코어와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캡시드 프로테인, 즉 프로테인 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뉴클릭 캡시드라고 하고 그 비리온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즉 뉴클릭 캡시드가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스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캡시드를 구성하는 그런 소단위입니다. 즉 캡소머라는 단백이 모여서 캡시드라는 구조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따라서 제일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인 엔벨롭, 즉 외피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피를 갖고 있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그 자체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즉 바이러스 내부에는 생존에 필요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 세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일반 세균이나 진균과는 달리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세포, 동물 세포뿐만 아니라 세균 세포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데, 이 세균 세포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특히 그 페이지라고, 박테리아 페이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호스트셀에서는 바이러스 유전체의 복제와 바이러스 단백 합성을 위한 물질과 에너지 등을 제공하는 바이러스 생선 공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와서 증식하는 과정은 거의 모든 바이러스에서 비슷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증식은 감염 초기에 표적 세포를 인식하고 세포에 부착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따라 세포질 막을 투과하면서 캡시드인 그 프로테인 코트가 제거되는 언코팅, 즉 탈회피 과정을 나타내고, 어떤 바이러스는 세포질 내부로 들어와서 언코팅 과정, 즉 탈외피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캡시드가 제거되면 비로소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숙주세포의 세포질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바이러스 유전자가 그 전사, 즉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증식을 위한 바이러스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바이럴 메닌자이터스의 원인균으로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테로바이러스는 패밀리 피코비리다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엔벨롭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그 엔테로 바이러스는 그 말 그대로 엔테로, 즉 장을 통해 감염되어 바이레미아를 일으키게 됩니다. 혈액을 통해 거의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메닌지스로 가서 메닌자이터스를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그 폴리오바이러스, 콕사키 A 바이러스, 콕사키 B 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 타입 68에서 71이 있습니다. 이런 엔테로바이러스는 거의 대부분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해서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폴리오는 우리나라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발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멈프스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바이러스의 명칭이 세균과 같이 지누스 네임과 스피스 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멈프스 바이러스는 멈프스 올소 루블라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엔벨롭을 갖고 있습니다.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없이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이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 후에 바이레미를 일으킵니다. 혈액을 통해 주로 페로티드 글랜드에 감염되는 페로티드 글랜드가 붓는 등과 같은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장기로 가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페리페럴 너브뿐만 아니라 CNS로 가서 메닌고 엔세팔라이티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멈스 바이러스는 혈청량이 단 하나뿐이라서 오래전에 그런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세, 2세 영아 혹은 면역력이 낮아진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MR, 즉 미즐, 멈프스, 루벨라 라이브 어테뉴티드 백신이 사용되고 있는데,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그리고 4 내지 6세에 한 번, 총 2회 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은 우리나라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먼 헬페스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헬페스 바이러스는 크기가 아주 크고 엔벨럽, 즉 외피를 갖고 있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휴먼 헬페스 바이러스는 그 최근 그 패밀리 그 올소 헬페스 비리다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휴먼 헬페스 바이러스에 속하는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1 그리고 그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타입 2 그리고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등이 바이럴 메닌자이터스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먼 심플렉스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이름은 휴먼 알파 헬페스 바이러스 1 그리고 2라고 합니다. 그 휴먼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대부분 세포를 파괴하는 리틱 인펙션을 일으킵니다. 리틱 인펙션을 우리나라 말로 용해 감염이라고 합니다. 즉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대부분은 그 감염된 세포를 용해시켜서 감염된 부위에 물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갱글리아, 즉 신경절로 이동한 그 바이러스는 신경세포를 용해시키지 않고 그곳에 얌전히 숨을 죽이고 살고 있는 레이턴트 인펙션, 우리나라 말로 잠재 감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1의 경우에는 트리제미널 갱글리아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고 제니탈 헬페스, 즉 그 음부 포진을 일으키는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1과 2는 세크랄 갱글리아에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인펙션 상태로 있을 때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열이 심하게 나든지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심지어는 그 menstruation 또는 menstruation 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면역이 억제된 상태가 되면 얌전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그 신경이 분포하는 말단 부위로 와서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로 그런 그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타입 1과 타입 2는 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그 CNS로 가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이름은 그 휴먼 알파 헬페스 바이러스 3라고 합니다. 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는 어린이에게 감염될 경우, 즉 처음 감염될 경우 치킨팍스 혹은 바리셀라 수두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고 잠복 감염이 된 성인에게서는 싱글스 혹은 헬페스 조스터, 우리나라 말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바이러스는 처음에 그 비말을 통해 감염돼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침입한 바이러스는 림프노드에서 증식하고 그 림파틱스를 통해서 주로 림파틱스를 통해서 리버, 스플린, RES 등으로 가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혈액으로 들어가서 바이레멜을 일으키고 피부에 가서 스킨 래쉬를 갖다가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스킨 팍스, 즉 바리셀라 수두라는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경절로 이동해서 레이턴트 인펙션, 즉 잠재 감염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즉 바이러스는 그 1차 감염 후에 그 도잘 루트 크레니얼 러브 혹은 다른 갱글리아에 가서 잠재 감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 또는 그 세포 면역이 손상된 환자에게서 그 리액티베이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액티베이션 되면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그 신경 리액션 되고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신경세포 길이를 따라서 방출되어 세포를 감염시켜 덜마톰, 즉 피부절을 따라서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헬페스 조스터, 즉 싱글스, 우리나라 말로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메닝고 엔세팔라시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헬페스 조스터에 대한 그런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두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보바이러스, 즉 아스트로포드 본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은 모기, 진드기 등과 같이 이런 곤충들에게 감염된, 즉 아스트로포드의 물림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 감염증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아보바이러스는 130여 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세 종류의 패밀리, 즉 토가비리다에, 플라비비리다에, 무냐비리다에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보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엔벨롭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바이러스는 보시는 테이블과 같은데, 이 중에서 엔세팔라이터스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세인트 루이스 엔세팔라이트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엔세팔라이트 바이러스, 그리고 이스턴 이콰인 엔세팔라이트 바이러스, 제퍼니즈 엔세팔라이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내연, 즉 자파니즈 엔세팔라이터스가 한때 큰 문제가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매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댕기 바이러스라든지 옐로우 피버 바이러스 등은 신경계 감염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상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냐 비리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냐 비리다에는 보시는 것 같이 5종류의 이런 지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냐 비리다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은 그런 한타 바이러스를 제하고 모기와 같은 아스트로포드, 즉 절지동물이 갖고 있는데 이 아스트로포드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이 됩니다. 지누스 무냐 바이러스에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기에게 물리면 그런 엔세팔라이터스와 같은 그런 신경계 감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휴먼 이뮤노데피션시 바이러스 HI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패밀리가 레트로비리다이고 지누스는 렌티바이러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스피시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휴먼 이뮤노데피션시 바이러스인데 그 밑에 서브 타입으로 HIV1과 HIV2가 있습니다. 주로 성행위 도중에서 이렇게 파괴된 그런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림프노드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바이레미아가 나타나고 이런 바이레미아, 즉 혈액을 통해서 CNS를 통해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후천성 면역갈비증은 3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균에 의한, 즉 펀갈 메닌자이터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캔디다에 의한 메닌자이터스를 들 수 있습니다. 캔디다는 폴리몰픽한 이런 펑거스로 기본적으로 동그란 그런 이스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캔디다 그라브라타를 제외한 다른 캔디다들은 슈도 하이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추로 하이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한 화면에 이스트 형태, 그러면 슈도 하이페, 그리고 추로 하이페가 한 화면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폴리몰픽 펑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 캔디다가 존재하는 캔디데미아는 주로 캔디다 알비칸스, 캔디다 트로피칼리스, 캔디다 그라브라타, 캔디다 파라질로시스에 의해 나타납니다. 이런 캔디다는 그런 장관이라든지 호흡기, 여성 생식기의 노멀 프로로 존재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엔도지너스 인펙션을 일으키고 면역이 낮아진 경우에는 헤마토지너스 디세미네이션, 즉 혈액을 통해서 캔디데미아가 일어나고 여러 장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CNS로 가서 그 메닌저이터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크립토코커스에 의한 그런 메닌저이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코커스에 속하는 그런 균으로 크립토코커스 네오폴만스, 크립토스가 가티가 있는데, 이런 크립토코커스는 이스트 형태로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고 아주 특징적으로 두꺼운 폴리사카라이드 캡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사카라이드 캡슐을 염색하는 방법으로 인디아 잉크 프레퍼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의사국가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 감염돼서 뉴모니아를 일으키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메니차이더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세팔라이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세팔라이터스의 원인균을 세균과 그 바이러스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 박테리알 엔세팔라이터스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예로 그 레이지오넬라 뉴모필라, 그리고 그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에, 그리고 리스트리아 모노사이토젠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 원인균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제퍼니즈 엔세팔라이티스, 헬퍼스 심플렉스 엔세팔라이티스, 그 라비에지 바이러스, 그리고 슬로우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균들은 그 앞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비에지 바이러스와 그 슬로우 바이러스 인펙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레비에지 바이러스는 그 레비에지 라사 바이러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그런 탄환 모양을 하고 있는 RNA 바이러스로서 엔벨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라비에지 바이러스는 동물이 감염된 후에 사람에게 전파되는 대표적인 그 인수 공통질환, 즉 주노시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패소제네시스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제일 처음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잠복기는 물린 부위의 근육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거나, 증상이 거의 없거나 증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후 두 번째 단계인 프로드로말 페이지, 즉 전조기는 바이러스 증식이 많이 일어나 말초신경을 감염시키고 CNS를 거쳐 브레인으로 이동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뉴럴로직 페이지, 즉 신경학적 단계에서는 엔세팔라이터스 증상이 나타나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에게 물린 후 예방이 중요합니다. 즉 항체에 해당되는 그 안티레비에이즈 이뮤노글로빈을 주사하고 킬드 백신을 투여해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레비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한 공수병은 상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로우 바이러스 인펙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슬로우 바이러스는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의학용어에서는 한자로 늦을 지자를 써서 지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긴 잠복기를 거쳐 점차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인데, 이 병원체를 바이러스로 보는 연구자도 있고, 다음에 말씀드릴 프리온을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와 유사한 병원체, 즉 바이러스 라이크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슬로우 바이러스로 프로그레시브 멀티포컬 류코 엔세팔로파시를 일으킬 수 있는 JC 바이러스, 우리나라 변경된 용어로 휴먼 폴리오마 바이러스 타입 2가 있고, 서브아큐트 스크로징 엔세팔라이터스를 일으키는 미즐 바이러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루벨라 펜 엔세팔라이터스를 일으키는 루벨라 바이러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바이러스 중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이 프리온입니다. 이 프리온은
뇌에 스펀지와 같이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폼 엔세팔라이터스를 일으킵니다. 프리온과 관련된 질환은 보시는 테이블과 같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를 아주 큰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광우병 열풍 때 나온 이슈가 바로 이 프리온입니다. 즉 광우병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환이 보바인 스폰지폼 엔세팔로패시, 즉 약자로 BSA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말로 소광우병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광우병의 원인은 프리온에 감염되어 죽거나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양, 즉 스크래피 증상을 갖고 있는 그런 양을 도축해서 소사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료 이용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프리온 질환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광우병 증상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환을 베리언트 크루스페스 야콥 디지즈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우리나라를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질환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상급 감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인 압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 압세스, 즉 뇌 농양은 브레인 엠파이마의 안에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화농성 감염으로 일반적으로 혈관이 있는 그런 캡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참고로 세레브라이터스, 즉 뇌염이라는 용어는 종종 캡슐에 쌓이지 않는 그런 브레인 압세스를 의미합니다. 브레인 압세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첫째로 파라나자 사이노사이터스, 즉 부비동염이라든지 오타이스 메디아, 즉 중이염, 마스토타이터스, 즉 유양돌기염 또는 치과 감염과 같이 크레니얼 사이트에 인접한 부위에 감염이 다이렉트하게 확산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감염 부위에서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외상 또는 신경외과적 그런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정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원인은 스트랩토코커스 스피시스, 박테리오이드 스피시스와 같은 문사수 세균, 그리고 장내 세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HIV 감염이라든지 장기 이식, 암 또는 면역 억제 요법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브레인 압세스의 원인균은 놀카디아 스피시스, 그리고 진균 종류, 그리고 톡소플라즈마 곤다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결핵균 감염에 의해서 튜버클로마 형태로 CNS 메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 균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놀카디아와 톡소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카디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카디아는 그람 양성 막대균으로 이런 필라멘트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균은 결핵균과 유사하게 셀월에 마이콜릭 액시드를 갖고 있어서 산소가 있어야만 자랄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흔히 분포하고 있어서 고여있는 물이라든지 또는 썩어가는 식물, 흙 등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균은 주로 피부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돼서 피부 조직에 압세스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낮아진 사람에서 감염일 때 경우에는 이런 혈액을 통해서 CNS로 가서 메닌저이터스와 브레인 압세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톡소플라즈마 곤다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톡소플라즈마 곤다이는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온혈동물에서 감염되는 그런 그 균으로 그 원충, 즉 프로토조아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이 지나가고 일부에서 그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 폐렴과 뉴모니아와 같은 이런 그 증상도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CNS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톡소플라즈마 곤다이는 오포튜니스틱 인펙션의 대표적인 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질환과 관련된 미생물 2개를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바출라이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균은 바툴리즘, 우리나라 말로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원인기입니다. 이 보툴리눔이라는 말은 소세지라는 뜻의 라틴어 보툴루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바출라이넘은 흙과 물, 즉 사람 몸에는 존재하지 않고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이 소세지나든지 햄과 같은 육류 제품을 다룰 때 오염돼서 고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통조림을 만들 때도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조림을 만들 때 고기를 깡통 안에 넣고 익히게 되면 오염된 균들은 모두 죽어버리지만 스포아는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됩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서 환경이 쾌적하게 좋아지면 통조림 내부에서 스포아가 다시 발화하고 증식하면서 바출러너스 톡신을 만들어냅니다. 즉 균이 증식하면서 일부는 죽게 되는데 이런 톡신은 균이 분해될 때 외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산소균이 증식하면서 통조림 내부에 가스가 발생하고 통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통조림을 구입할 때 찌그러지거나 빵빵하게 부푸른 것을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무산소균 오염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톡신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톡신은 인테스틴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톡신은 인테스틴에서는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신경계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뉴로톡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바출러너스 뉴로톡신은 A, B, C, D, E, F, G와 같이 7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A와 B 그리고 E와 F 4개가 사람에게 뉴로톡신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뉴로톡신은 뉴로머스큘러 정션에 있는 모터 앤드 플레이트와 결합을 해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을 합니다. 그 결과 축 늘어진 플렉시드 퍼렐리시스, 우리나라 말로 이완성 마비를 일으킵니다. 보툴리눔 식중독의 임상 특징은 바로 이렇게 축 늘어지는 플렉시드 퍼렐리시스입니다. 모든 근육이 축 늘어지게 이완되는데 특히 시력을 조절하는 근육이 마비돼서 비주얼 디스터번스, 즉 시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나중에는 호흡도 제대로 못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파상풍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균은 주로 흙에 있고 사람이나 동물의 GI 트랙트에 일시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은 우리나라에서 3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국가 법정 감염병입니다. 파상풍은 균이 만들어내는 테타노스파즈민이라는 뉴로톡신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그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난 부위로 스포아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압박하면 내부에 있는 산소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스포아가 발화를 해서 증식을 할 수 있는 세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식할 수 있는 세균을 그 베저테이티브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양형 세균, 영양형균이라고 합니다. 즉 스포아 형태의 균이 베저테이티브 클러스트리디움 테타니로 바뀌게 돼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증식을 하면서 균이 증가한 만큼 일부의 균이 파괴가 되는데, 이렇게 파괴될 때 테타노스파즈민이 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타노스파즈민은 그 A체인과 B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B체인이 뉴런의 갱글리오사이드에 그 부착이 되고 A체인이 뉴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쭉 이동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발뒤꿈치의 못에 찔렸다면 이곳에서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된 테타노스파즈민이 신경을 따라서 스파이널 코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초신경 말단 부위로부터 중추신경계로 이동한 그 테타노스파즈민은 그 억제성 기능을 하는 그런 가바와 같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억제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처음에 찔려서 그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며칠에서 몇 개월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테타노스파즈민이 그 억제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차단하게 되면 근육이 그 뻣뻣해지고 뒤틀리면서 탁탁 튀는 것 같은 그런 스파스틱 퍼럴리시스, 우리나라 말로 경직성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그 바출리너스 뉴로톡신은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해서 이완성 마비, 즉 플렉시드 퍼럴리시스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테타노스파즈민은 스파스틱 퍼럴리시스, 즉 경직성 마비를 일으킵니다. 그 스파스틱 퍼럴리시스가 심해져서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로 그 입을 다물 때 적당히 그 다물어야 하는데, 더 심해져서 이를 앙 하고 깨무는 듯이 꽉 닫아버리는 락주어라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그 몸이 이렇게 활처럼 휘는 오피서 터너스, 우리나라 말로 활 모양 강직이라는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